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는데 모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그 토크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처음으로 이제 저자분들과 함께 책의 그 내용을 좀 짚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청하실 때 사전 질문 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전 질문 주신 분들 내용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으시면서 생각하셨던 부분들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 분 저자님들 소개 먼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씩 각자 짧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먼저 을지대라는 곳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생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좋은 공공명을 만들고 공공을 위해서 정책공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렉주입니다. 네, 저는 현재 대학에서 학생분들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책 읽고 썼는데 그 박사 논문을 사실 의료보험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고 이후에 이제 박사 논문 하고 나서 사회보험 전반에 관심을 확장이 돼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또 최근에 의료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런 책을 준비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선생님하고는 건강생활 네트워크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선생님하고는 이제 예전에 무상의료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알게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재발현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구리에 있는 원진독색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고요. 인도주의 실천 이사회라는 의사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병원입니다. 네, 세 분 저자님들의 자기소개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편집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잠깐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름은 서이슬이고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중증외상센터 요즘 인기라고 하죠. 혹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연말 전에,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부터 열심히 보던 그 미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의학 드라마인데 더 레지던트라고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조금 된 드라마이긴 한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정주행을 정말 밤에 막 하루에 서너 시간씩 계속 봤거든요. 열심히 보다가 12월 3일에 그 일이 터지고 와서 또 끊긴 다음에 지금 드라마도 못 보고 이러고 있는 상태라 아직 중증외상센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이 워낙 의대 증원 여파로 계속 이제 의료공백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와중에서 판타지에 가까운 저런 드라마를 보는 게 제 정신 건강에 과연 좋을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아직 보지 않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저는 조금 저희 정신 건강을 위해 책을 보자라는 생각에 책을 지금까지 열심히 읽고 왔습니다. 여러분께도 정말 추천드리고요. 혹시 오늘 아직 못 보고 오셨다면 오늘 이후에라도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사실 한국 의료가 직면한 현실을 의료 재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의 상황은 누군가에게 정말로 재난 같은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한테도 특별히 좀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조금 큰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사실은 전공의 사직 이후에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서 의료 인력이 없어서 실제로 저희 아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검사를 받지 못하고 수술 날짜가 26년 5월로 잡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사실 정말로 피부로 와닿는 의료 재난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의료 재난의 시대라는 그 제목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기도 하면서도 사실 좀 센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자님들께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세 분이 이제 이런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세 분이 어떤 맥락에서 교류가 있었고 이 책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집필을 하시게 되셨는지부터 제갈국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부터 사실 의료라는 문제는 우리 일상의 문제잖아요. 우리 모든 시민들의 문제고 내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뭐 저나 제 친구들 건강 문제도 있지만 다 이제 부모님 건강들이 문제가 돼요.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문제인데 의료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자기 문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어떤 발언권이 있어야 되고 주체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의료 문제가 직업군들만의 이야기 또는 병원들만의 이야기 또는 보험사만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대까지는 해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공의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사회적 메시지가 굉장히 유축이 되고 이야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가 2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세상 네트워크라는 곳이 이제 20년을 앞두고 앞으로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단체 안에서 하다가 그런 고민 여러 별의 고민 중에 제가 우리 사회 그 공공의료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제안을 해서 여기 두 선생님과 또 더 다른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가 좀 거의 10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진행 상황이 어떤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됐는데 그것을 그냥 저희들끼리 뭐 정리해서 그 단체 내부에서 이렇게 뭐 운동의 주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유의미하겠지만 좀 더 사회적인 그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이걸 좀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두 선생님을 열심히 푸시를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선생님께서는 이제 의료계 안에 계신 분이고 저는 사실 이제 사회정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의료 문제를 다룰 때 의료계 내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주체들이 얘기를 했던 시절도 있는데 좀 지금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중심적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의도적으로 이 사회적 관점에서 좀 시민적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이 책을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제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무엇보다 의료 재난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는 이 고민을 시작할 때도 갖고 있었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더 부각됐는데 그런 위기가 끝나고 나면 공공의료는 사회적 재난을 혼자 다 감당을 하다가 버려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뭔가 과정이 지나고 나면 뭘 배우고 남겨야 되는데 사회에서 배우고 남기는 게 없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작년에 의대 정원 문제로 해서 우리나라 의료 문제가 의사 수 몇 명으로 마치 정리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너무 이게 단편적인 문제로 보여지는 게 안타까워서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과 우리 시민들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얘기들로 좀 만들어 보자 그런 기획을 갖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연구하시는 분들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쓰신 게 되는 거군요. 의료 재난이라는 이제 말에 대해서 서두에 사실 좀 정의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쓰여 있지만 의료 재난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인체 피해와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땅히 작동해야 할 의료 안전망의 부재와 그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사회재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사실 저 마땅히 작동해야 할이라는 그 문구가 저한테 굉장히 지금 와닿는 상황인데요. 너무나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 어떤 시스템이 지금 멈춘 채 사실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의료 재난, 현재를 의료 재난이라고 정의하는 게 과도한 표현은 아닌 것
받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나백수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이 의료재난이라는 워딩의 적절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왜 우리의 현재를 이 의료재난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공공의료, 이것이 공공의료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주목한 것은 사회가 재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재난 상황에 안전망 역할을 해야 될 보건의료 체계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그 재난을 그대로 사람들이 담게 되고 오히려 그 재난을 증폭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의료 재난이랍니다. 코로나19가 사실 그 전에 개인이 아프고 개인이 치료받고 할 때는 사실 그거를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코로나19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아프고 또 합병증이라거나 사망의 위험들이 현실로 왔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격리병동을 찾지를 못하고 또 중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뭐 찾을 곳을 헤매다가 돌아가시거나 더 심각해지는 그런 현상 앞에서 우리는 의료가 어떤 그런 재난의 안전망을 해서 못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고 또 지금 지방 소멸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에 이 의료가 계속 붕괴되고 있어서 또 병원이 종합병원 문 닫고 이래가지고 아이가 아픈데 바로 예전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실을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시간이 넘게 가야 되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 의료가 안전망 역할을 못한다. 더군다나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대 학생들이 전공의들이 거의 자기 자리에 안 있고 이래가지고 더 지금 사람들 불안해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의료 재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의료 재난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바로 의료가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드문 발생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지역에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활동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돈을 벌려고만 하는 수익성 위주 어떤 의료는 이 의료가 다 수도권 대도시로만 집중되게 되고 돈이 많이 벌리는 그런 의료에 집중하게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의료 재난이라고 했는데 그 의료 재난은 바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아픈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돈을 쓰는 공공의료의 내용으로 가야 되고 그거는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게 단순하게 정부만의 투자가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의료는 마땅히 일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상징적인 부분은 우리 사회가 수익 중심으로 의료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병원이 너무 적고 또 공공병원이 규모가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의료 체계에서 의료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시작점이고 또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해서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상당히 공공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서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실 책 이제 1부에 보면 사스부터 시작해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거쳐오면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위기였지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채로 코로나19를 맞았고 다시 그것 때문에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묘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부천 지역에 살고 있고 부천은 사실 수도권에 해당하는 바로 옆 동네가 서울이고 굉장히 의료 접근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부천 시내 안에도 이제 산업종합병원들이 있어서
크게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도시인데도 코로나19 당시에 저희 그 지역 주민들 중에는 이제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안이나 안성 이런 데로까지 이제 이동을 해서 격리 치료를 받으셔야 했던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그때까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우리 주변에 병원이 많으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막상 그런 감염병이 닥쳤을 때 그래서 정말 격리 치료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그 역할을 평소에 해주던 곳들이 공공의료기관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이 일이 발생했을 때 갈 곳이 당장 없구나를 굉장히 그 피부로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공의료의 고독한 투쟁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실 세 분이 그 하고 계시는 활동이 공공의료 강화 이런 쪽의 활동이신데 굉장히 고독한 투쟁 맞는 것 같고요. 되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가로서 이렇게 지켜보면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워낙 오랫동안 그 의료의 상업화 경향이 굉장히 심화가 되어 왔고 공공성이 부재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 그게 현재 의료 재난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사실 옆에 계신 나루 선생님이 예방의학 전공자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보니까 의료 공공성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 다 그 예방의학 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뭔가 그 전공의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의사사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사사회에서 우리나라 의료가 영리화되어 있다, 공공의료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공감을 얻는 편인가요? 사실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고독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외로워 보이시거든요. 사실 어떤 때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예전에는 정말 공감을 많이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공감해요. 네, 특히 제가 이제 그 서울시에서도 이제 제가 공무원으로도 일을 해봤었는데 코로나19 당시에 초반에 병상을 확보를 하려고 서울시 내 유수한 병원의 병원장님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저만 들어도 안 되니까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다 해서 면담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결정적인 교수가 안 내줘. 그거 보면서 굉장히 황당했고, 그리고 그 한참 중간에 모든 시립병원들을 다 이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했었고, 그리고 한 2020년 여름 무렵에 무슨 회의를 했는데 그 큰 병원 기술실장이 나와가지고 정말 공공병원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아씨 좀 평소에 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지금 그 의사수 정원 문제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소형별로 그쪽으로 힘들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 안전망, 의료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 이야기는 지금 뒤로 쏙 빠져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다시 중심으로 와야 되는 이야기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의 그 고독한 투쟁이 언제 조금 더 인기 있는 투쟁이 될까 그런 고민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환자를 보호자이자 일반 시민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런 운동해? 라고 사실 반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이고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공감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지 않은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미 영리의료에 중독됐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영리의료에 중독되었을까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정영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 사회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영리의료에 중독이 됐을까요? 이게 책을 보면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나오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좀 간단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 아까 그런 질문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한국의 이제 의사들이 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것들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왜 저희가 이렇게 소수인가라는 거는 대부분의 진료하는 의사들은 그 진료실에서 본인이 진료하는 데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거를 구현하려고 노력하지 본인이 어떤 제도 하에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이런 어떤 의료 시스템에서 본인도 치료를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그걸 구현하다 보니까 이 의료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도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어떤 제도에 어떤 이제 이 의사들이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제도가 형성됐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제일 큰 문제의 시발점은 식민지였다고 생각하는데 식민지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일제가 한국을 강점해가지고 여기서 자원을 수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제의 어떤 특징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이중적인 어떤 차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곳에다가 입안을 했는데 의료제도가 대표적으로 본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료받는 거는 서양 의학의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보편적인 건강보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소한도 국가가 해야 된다는 시스템이 됐다고 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제조선 일본인들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일본 사람들 혹은 여기서 이제 일본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부자가 된 뭐 한국의 양반 출신들 중에 일부 이제 친일한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사업해서 이제 갑자기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 조선인과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을 하나를 갖춘 거고, 그냥 대부분의 조선 사람을 위한 의료 시스템을 따로 갖췄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상층부를 위한 이 의료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서양 의학 의료 시스템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는 배제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의 접근성에 대해서 최소한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데 식민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는 게 값으로 그냥 개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다 여기서 열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면 갈 수가 없었던 거고, 일례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당시에 조선인들의 그 월급의 10배 정도를 내야 사실은 서양 이사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중적인 유산이 해방 이후에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해방 이후에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초토화가 되잖아요. 초토화가 되면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근간이나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개혁할 시간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제시대의 잔재, 그러니까 뭐 소위 아까 이야기한 개업자율권, 그리고 그냥 의사가 그냥 부르는 대로 돈을 이렇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된 거고, 그 부분을 저희가 산업화를 하면서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가 1977년에 직장건강보험 도입했지만, 그 직장건강보험 도입 때도 이런 구조들에 대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뭐 비급여 같은 건 안 안겨주고, 그리고 보험 가입자도 500인 이상 사업장, 승리하게 하면 숙련 노동자나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기업 노동자들, 그리고 교사, 공무원 이런 이제 특정 직군에 대한 어떤 혜택 주는 보험제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기억 못 하시는데 1980년대만 해도 보험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또 하나의 이슈였어요. 옆집 보험증 빌려가지고 치료받는 거.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희가 경증 질환은 대부분 약국 가가지고 그냥 약사 선생님한테 진단하면서 약을 받았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을 다 방치를 한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충족 의료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때 여전히 다 민간 의료 기관으로 그걸 계속 충원을 해온 거죠. 해방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뭐 한국에서는 지금 뭐 의사가 되겠다, 뭐 아니면 의료업을 하겠다 하면 이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예전부터도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 이제 일제시대의 그런 전통은 커피 싼디 같은 소설에도 다 녹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잔재를 가지고 털어야 되는데 못 턴 거죠. 네, 그런 그 역사적인 맥락에 더해서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세 분이 같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중에
건강보험 보장성 아직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누가 어느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 한국이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라는 개념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전체 총 진료를 받았을 때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만 원치만큼 진료를 받았을 때 얼마만큼 건강보험이 보장을 해주느냐.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입원 진료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진료를 하면 90만 원 이상을 건강보험에 해주고 제가 직접 내는 돈은 뭐 만 원대 돈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그 비중이 저희 책에 이제 보면 OECD 헬스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66%, 67% 정도.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3분의 1 정도는 본인이 돈을 내야 된다. 저희가 사회보험이 있는데. 근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은 오바마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부러워할 만한 거예요. 유럽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대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듭니다. 네, 사실 저 이 건강보험 보장성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의료계에서 저수가를 얘기하는 부분을 저수가 프레임 이렇게 쓰셨던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인상적인데 왜냐하면 사실 저도라고 주제를 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금 기피과가 되고 있는 그런 바들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수가가 낮다. 그러면 그 수가를 올려주면 이게 기피과가 안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비급여가 정말 아직도 부르는 게 값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급여 시장의 그 가격을 낮추고 개원가에서 자꾸 높아져만 가는 그런 의사들의 몸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낮춰가면서 수가를 조정했을 때 가능한 거지 이게 어떤 과들이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이거를 올려주면 해결된다라는 방식으로는 안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의문인데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그 수가 부분 제가 그 저수가 관련된 논의는요 사실은 의료계에서 한 번도 입장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가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 지불하는 의료 가격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박정희 때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을 이제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느 나라나 공적 의료보험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 기존의 관행수가로 아까 이제 정수님 얘기한 것처럼 의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매겼던 게 관행수가예요. 이 관행수가를 공적인 구조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건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의사들의 모든 행위에 가격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가격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수가 방식에서는 행위를 많이 해야지 수익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유럽 같이 그 공공의료를 통해서 보장성을 평균으로 그러니까 병원을 갔을 때는 90% 이상. 근데 우리처럼 의원 같은 데를 가거나 뭐 이런 서비스를 받을 거를 다 평균치려면 7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위별 수가제는 아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중요한 거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가격대를 매겨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 그 나라 의사들은 돈 벌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그 의료비에 대한 통제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 처음에 이 제도를 들여올 때 의료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 정부가 수가는 의료계 입장을 받아준 거예요. 그 행위별 수가제를 그냥 받아줘요. 근데 그때 받았던 행위별 수가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근간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를 계속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비급여라는 부분을 아직도 굉장히 많이 혼합해서 진료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병원을 가시고 의원을 가시면 꼭 돈 내고 오시죠. 우리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 유럽의 많은 국가는 의원이나 병원을 갔을 때 돈을 내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돈을 내는 게 상식적이고 10년 전부터는 이제 뭐까지 상식이 됐냐면 손실보험 다 경우에 모임에서 물어봐요. 보험 있으시죠? 거기에 맞춰서 진료가 진행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와 국가가 의료비 통제를 못하고 여전히 의료비를 누가 지고 있느냐? 의료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건보 안에서도 사실 수가 조정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필수 의료가 됐든 기피 의료가 됐든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가를 조금 바꿔내는 뭐 상대 가치 점수니 뭐 이런 시도를 했지만 실제로 근본 이 문제가 되는 거를 해결하는 데 가지 못하고 보장성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이 방식은 해결이 안 돼요. 또 문제는 수가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의료비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올 1월부터 혹시 이제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각종 손실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사보험에서도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사보험에서도 의료비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완전 적립해놨던 돈이 떨어지면 다시 가입자들한테 돈을 물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시민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도 내고 사적으로 손실보험도 또 내고 병원 가서 또 돈을 내고 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가 얼마냐가 핵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의료비 자체의 통제권을 사실은 건강보험이 공단이 쥐고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를 제대로 이제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수가 자체로밖에 이 수가밖에 건보가 쥐고 있는 게 없거든요. 요것밖에 뭐 쥐질 못하니까 계속 그런 식의 이제 논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실손보험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랑 저희 남편이 실손보험이 없는 되게 드문 경우인데 주변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그렇게 사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들어라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우리가 되게 그게 사실은 상식이 아닌데 너무 상식적인 것처럼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너무 이게 당연한 듯이 자꾸 받아들여 온 것부터가 좀 문제가 아닌가. 이제 우리가 자꾸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시점이 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이제 찾아야 하는 사람들도 명의의료에 중독이 돼 있고 아까 이제 숙가 얘기하신 것처럼 의사들도 이 명의의료에 익숙해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실 정영주 선생님 뵈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선생님 한동안 그 혼합진료 금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거 혼합진료를 왜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리고 사실 최근에도 의사협회 이런 데서는 금지하면 안 된다라고 성명을 내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시각 차이는 왜 생기는 건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뭐 금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두 가지 주장을 섞어놓은 건데 하나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속내일 수 있는데 비급여의 초과 이익이 엄청나거든요. 건강보험의 수가는 제라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했는지를 다 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제대로 한 건지 안 했는데 했다고 한 건지. 근데 비급여는 그런 게 없죠. 제가 뭐 재활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도수 치료를 제가 부르는 값을 하는 거죠. 20만 원을 받고 싶으면 20만 원을 받고 30만 원을 받고 30만 원을 받고 왜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잖아요. 이게 뭐 비윤리적이다 윤리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양쪽 중에 비급여는 막대한 추가 이익을 거두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만약에 개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의료행위를 시작한 의사들은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본인들이 그동안에 운영하던 방식이 다 깨지게 돼요. 높은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 있었는데 임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인테리어도 아주 휘황찬란하게 하고 했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반대하는 거고 또 하나는 환자 입장의 측면에서 뭐 의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환자들도 한국에서는 그런 의료 행위에 상당히 다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없는 거 아까 서희 선생님 그 부부의 실손보험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그것저것에 강연하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한 건 사실은 실손보험 듣지 말라고 그래요. 실손보험은 영원을 잠식한다.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거꾸로 영리적인 의료 행위에 포섭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병원에 실손보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어떤 만약에 검사를 했어요. 뭐 작은 내막증이라는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고가의 이런 치료 방법들 중에 뭐 하이프나 이런 이제 고주파 치료기가 있으면 800만 원, 7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치료받는데. 그럼 처음에 뭘 물어보겠습니까? 환자한테. 실손보험 혹시 있냐고. 있다고 하면 이거 해보라고 하는 거죠. 실손보험이 없으면은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손보험을 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손보험이 없어도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면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이게 참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혼합 진료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머릿속에 어떤 공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하는 일본에서 혼합 진료가 없습니다. 일본의 지금 아까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시게 되면은 입원 보장성 90% 넘어가고 일본은 치과 보장성도 80%거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치과 보장성 80%라는 거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80%를 건강보험이 다 해줍니다. 저희는 지금 돈 내고 하는 크라운부터 시작해서 다 건강보험이 다 해줍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혼합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 그러면 일본은 혼합치료가 안 되는데 왜 문제가 안 생길까요? 혹시라도 순진이교나 비급여나 이런 것들 못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일본 내에서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의료 서비스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아까 행위별수까지부터 얘기해서 하나의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고 일본 의사회조차 일본 그 의료법에서조차 모든 일본 사람들이 국민들이 균등하고 평등하게 공급받아야 되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서비스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진료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돈을 더 내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막 섞어서 해주는 거는 건강보험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고 그러니까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사람한테 건강보험 진찰료를 받는 거는 건강보험 저희가 낸 건강보험료를 사실 균등하고 평등하게 사용해야 되는 걸 침해하는 것일 수 있고 역으로 환자는 어떻게 되느냐 선택권이 없죠. 환자가 비급여의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암이 걸렸거나 뭐 무슨 골절이 생겼는데 의사가 수술하면서 비급여 제료, 창상 제료를 쓰고 뭐를 쓰는 거를 저는 이 절개할 때는 비급여 제료 안 쓸 거고요. 수술 봉합할 때는 비급여 제료 쓸 거고요. 이게 재활할 때는 비급여 안 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대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비용이 대략 얼마 나올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비급여 많이 하는 전문병원 가면 돈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저희 공공병원 가면은 이제 비급여를 거의 안 하니까 이제 비용이 적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 둘의 상관관계에서는 결국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쪽을 선택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공병원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회적으로 결국 의료의 어떤 수용성이나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추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혼합진료를 안 한다는 거고 유럽 국가나 이런 데는 아까 제라누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행위별수까지가 애초에 아니에요. 일본은 그나마 행위별수까지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고 행위별수까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서 상품의 가격을 매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 단위로 1년에 뭐 저희로 치면 아산병원 같은데 2조 원을 주고 그냥 진료를 해라라고 하는 구조이거나 아니면 포괄수까지라고 해서 맹장염은 얼마 뭐 다리 굴절은 얼마 이렇게 그냥 가격이 결정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재료를 쓰든 주사를 얼마나 쓰든 통증 치료를 얼마나 하든 가격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 이상한 독특한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하고 유사한데 미국은 이제 민영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 이제 보험에서 그걸 지불할지 안 할지 결정하면서 추가 옵션을 이제 의사들이 받죠. 이것을 유일하게 사실은 구현하고 있는 나라고 대단히 후진적인 시스템이다. 이거는 어떤 어느 정도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이나 사회보험이 없는 나라에서 사실 하는 그것을 아직까지 지금 혼합진료라고 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이제 여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진료 및 지불 방식에서 전면적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고 쓰시면서 말씀하신 게 가격 결정 주도권을 이제 사회로 옮겨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불 방식에 대한 그 비교표나 이런 것도 좀 넣어주셨는데 여러 가지 좀 공부할 거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꼭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북토크 끝나고 돌아가시면 주변 사람들하고도 좀 나눠보시고 주변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모아서요 같이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좀 국내에서 모임도 만드시고 세분 초청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 제도적인 부분 사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주변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어디든지 달려가시겠다고 지금 세 분이서 결의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책 제목이 의료 재난의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무겁고 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말미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토피아로 가는 길. 그래서 아니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쓰셨는데 뒤에는 결국 우리가 유토피아로 가는 길을 이제 찾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역시 세 분은 그 활동가이시면서 연구자이시면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저로서는 이게 가능한 얘기야?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조금 부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아이를 이제 데리고 병원을 자주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 정말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특히나 공공의료 쪽으로 이제 보건의료 운동을 한다는 사람 입장에서도 봤을 때 너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사실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이래서 공공병원이 더 필요하고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좀 뭐랄까 안 먹힌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우리가 이미 중독이 돼 있는 상태여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의 이제 힘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같이 유토피아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이시고 마지막에 이제 쓰신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의료는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다라는 그 공통적인 감각을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저희가 정윤 선생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 하기로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을 혼자 많이 했나요? 아무튼 저 이야기에서 핵심은 가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의료의 시스템을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여러 제도들은 많죠. 주치제도도 하면 좋고, 환자등록제도 하면 좋고, 혼합진료금제도 안 하면 좋고, 총액예산제로 지급제도 바꾸면 좋고, 공공병원을 또 많이 늘려야 되고 이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의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병주 교수님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인데 병원이라는 곳이 돈 버는 곳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그거는 돈을 쓰는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이나 의료는 꼭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저희가 소방서나 파출소 같은 게 없으면 살면 어떻게 사는가? 학교, 병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완전히 이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식민지 시절의 그런 잔재들, 이거는 부자들 일부만 치료받는 거야. 저희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거는 보험증이 있거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만 가서 받는 거지. 우리는 그냥 약국에 가거나 동네에서 그냥 적보론에 뼈를 맞춰야 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한국이 이 정도 사는 나라라고 하면 제가 계속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5천만 명 이상 사는 그 나라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6이라고 그러면 칭송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후진적인 의료제도와 의료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하느냐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우리가 정말 의료라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 가치인 만큼 상품이 아니라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그냥 필요한 만큼 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가면 두 번째가 좋은 의료 시스템인데 제가 이
분들을 만나게 된 게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협동본부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단체 활동을 하면서인데요. 이때 이 좋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아주 그 원론적인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남백수 선생님 좋은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뭐고 좋은 의료 시스템 세우자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설 선생님 사연 보시면서 저수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걸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그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어떤 현상으로서 그 저수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저수가가 전체 어떤 수가 체계에서 보면 일부 그렇게 있지만은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급여를 한다거나 또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수가가 낮은 건 아니에요. 뭐 영상학이나 진단검사나 이런 거는 또 보장성이 또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되게 진료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찍었던 엑스레이, CT, MRI 여기서 또 찍고 검사 또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그러면서 뭐 수술이라거나 일부 필수적인 그런 어떤 시술들에 대해서는 수가가 좀 낮은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설명하려는 것이 저는 저수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거기 길들여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지금 비급여를 많이 해도 된다. 또 그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그걸 막 더 늘린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의료에 굉장히 큰 문제고 아까 우리 설명하면서 빠졌지만 수가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는 것은 사실 현재 수가에 들어있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1차 의료기관에 환자를 자꾸 보내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지내 있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행정과 복지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가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어떤 핵심 중에 하나는 수가의 설계가 잘못된 건강보험 보장성 설계가 문제지만은 의료기관이 다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공공병원이 너무 좋고 공공병원도 지금 그런 수익적인 측면으로 자꾸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되는 공공의료 역할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공병원이 늘어나야 되고 공공병원의 기능이 강화돼야 되지만은 무엇을 하기 위한 공공병원이고 무엇을 하기 위한 공공의료 기능 확충이냐 그거는 바로 좋은 의료인데 그것의 핵심은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을 지키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다.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오고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라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병원에 안 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앞장서서 실천하는 그런 병원이 우리 주변에 많아져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공공병원이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세금으로 만들어서 지은 병원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지금처럼 운영이 시민들이 관여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모를 거 아니에요. 투명하게 작동이 돼야 되고 실제 우리가 부여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그거를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저는 좋은 공공병원이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좋은 공공의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인구가 적은 시골에도 병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내가 비록 수익이 안 생기지만은 이 환자분이 이게 집에서 가까운 데서 돌볼 수 있는 의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빨리 그쪽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의료기관에서 뭔가 합병증 검사 같은 걸 해야 된다면은 우리 병원에서 그런 검사 기능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고 뭔가 이타적인 그런 걸 해가지고 전체 어떤 시스템상에서 의료 재난이 안 생기게끔 하는 그런 거가 되는다. 이거가 이제 네. 요 마지막 부분에 보이시는 공립의료가 아니라 주민참여 공공의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정부가 설립하지만 주민 대표와 의료진이 병원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저희 제가 이제 지역에서 부천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기도 하고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공병원을 더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설립하면 끝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운영의 구조 자체를 조금 더 개방해서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그런 의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 경영과 그 운영상의 어떤 부분들까지도 주민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공공의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잘 그려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이제 국민건강보험 혁신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 87년도 민주화했고 이듬해 직장 의료보험이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요. 딱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87년까지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약국 가서 그냥 약 먹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국민들이 이제 문턱을 낮췄죠. 그래서 좋다. 이제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 예전에는 다 쪼개져 있던 조합이었던 게 이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의 보험자로 우리 제도가 다 통합이 돼요. 그럼 또 좋아지나 보다. 또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놀랍게도 그때랑 지금이랑 보장성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를 뒤집어서 보면 뭐냐면 비급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비급여는 통제를 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얘기는 또다시 뒤집어서 보면 뭐냐면 영리를 추구하는 전체 의료 체계에서 이 주도권을 상당히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이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되게 위력적으로 쥐고 어떤 그 의료비라든가 공급구조에 대해서 통제권을 줄 거라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한 25년 지나고 보니까 건보 자체도 일단 그 건보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매달 건보료 내시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으로 우리랑 같이 운영이 되는데 이 사회보험에 독일의 그 우리나라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리가 마음대로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 가입자들이 그 우리의 대표를 선출도 해요. 독일 같은 경우. 그래서 국가 재정하고 독립적으로 이 재정이 운영이 돼서 실제로 그 보험자가 가입자를 위한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이 14% 정도밖에 안 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5년에 한 번씩 이 지원법은 사라져요. 영구화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 조금 주고 지금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는. 근데 지금 우리가 딱 처해 있는 상황이 작년 12월 초를 딱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기뻐할 일이기도 하잖아요. 장수사회가 확실히 됐구나. 기뻐할 사회고. 다른 한편은 뭐냐면 정말 우리 사회는 아이 낳기 겁나 힘든 사회가 됐구나. 이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5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재부가 핵심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 건강보험 연금에 돈 안 쓸 거야. 계속 그 계획만 짜고 있어요. 그럼 돈 안 쓰면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하겠죠. 국민들한테 세금도 덜 내게 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덜 내게 할 수 있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한테 부담도 덜 주고 좋아요. 그렇다면 칩시다. 자, 그럼 노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년 있다 노인 되실 분들, 20년 있다 노인 되실 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여러분들 각 가정이 동양 못해요. 1인 가구가 독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우리나라 가구 유형에서 1인 가구 비율이 20% 가까이 상승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함께 살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보가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으면서 의료는 다른 상품처럼 이렇게 매매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 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약국 가서 약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제도의 중심에 건강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자들이 여러분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 계속 그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실제로 가입자 대표가 들어있어요. 근데 가입자 대표보다 누가 더 많냐면 정부 관료 그리고 공급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 특이하고. 저는 이 틀을 가입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오늘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의대 정원보다 더 큰 싸움이 될 건데 혼합진료 당장 금지해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원이나 병원은 임의로 병원과 의사의 선택으로 혼합진료, 비급여 진료를 막 섞어서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을 건보에서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되고 건보가 그걸 할 수 있으려면은 가입자들이 지지를 해줘야 돼요. 시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막 권력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차 의료 이 얘기가 오늘 조금 덜 나왔는데 1차 의료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나라 이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각자가 의사가 되죠. 서치를 합니다. 네, 증상이 이래. 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가 잘해. 우리가 하면 되겠다. 너무 수고로움을 해요. 근데 실제로 주치의제가 있거나 환자 등록제가 있는 사회 같은 경우는 내가 만나는 의사한테 그냥 가서 다 얘기하면 이 의사가 내 이력을 두고 자기가 케어 조건 해주고 아니면은 전문의로 넘겨주고 이런 거를 그 의사가 판단하게끔 해준대요. 내가 그 의사 일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특히 초고령 사회가 진입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약품을 너무 많이 드세요. 막 20알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부작용이 크거든요.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돼요. 사전에 1일 나기 전. 이게 주치의자나 환자등록제 안에서 이게 가능한데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전달체가 전환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건보가 1차 의료 중심의 전달체계로 전환될 수 있게끔 숙가를 쥐고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런 걸 집행해 나가기에 이사장이 대통령이 꽂는 사람이 되다 보니 이 건보가 그 정권별로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권이 들어오던 사실은 건보한테 그런 독립적 그 행사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장악하려고 해요. 그럼 이거를 우리 실제 가입자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환시키려면 결국 여기 관심을 우리들이 둬야 된다. 이런 좀 강조점을 지었고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래주 선생님이나 정혜교 선생님은 의사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현장에 계신 의사, 학자로서 계신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년 후에 이디협이라는 조직이 젊은 의사들을 계속 직관하게 이렇게 나올까? 남주 선생님 같이 현장에서 이런 공공병원 직자고 부르짖는 교수 선생님들이 나올까? 그 지속 가능성이 전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에서는 각자 선생님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구조에서는 소위 말하는 경제력 있거나 엘리트 집단이 될수록 사실은 함께 사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지 않겠죠. 이 선생님들은 87년도 그리고 2000년대 이 두 번의 대변화에서 초년이셨을 때 의료운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오셨거든요. 저는 지금 20대에 있는 의사들이, 의료인들이 이런 경험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우리가 입법 빠져서 많이 이렇게 있어도 우리 또 이후 세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해주고 우리 때보다 더 잘해서 이제 혼합진료 같은 건 한국 사회에서 없어진 그런 사회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였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제 잘 이게
노동 시간도 긴데 막 정치적인 것도 머리가 아픈 일도 많고 이래서 고민이 많으신데 이런 삶과 직결된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시민들의 참여, 노동자들의 참여들이 더 이제 많아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저자분 세 분과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로 이제 꾸린 시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 신청 받을 때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대신하는 것보다 들으시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제가 질문 받은 걸 갖고는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 질문하신 분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사전 질문 쓰신 분이 오셨다면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이 질문이 있으시다면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보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이 어렵죠. 없으시면 제가 아는 얼굴이 있어가지고 반가워가지고 그런데 한 분 제가 말을 좀 걸어봐도 될까요? 사실 그 유토피아로 막 가는 중이었는데 제가 임 선생님께서 아니 양옆에 있는 이 두 분 같은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약간 걱정 섞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저기 계시는 우리 청년 의사 선생님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이름 오셔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질문이 있으신지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룬성 그래도 20대에 속하는 의사, 민주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의사인데요. 그래서 아직 미래는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몇 명 있고 해서 열심히 기르고 저희도 같이 올라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내용들은 제가 익히 이제 이렇다 우리나라 일을 이렇고 또 많은 내용들이 또 아는 선생님들도 많기도 하고 해서 많은 들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궁금한 거는 제가련도 교수님께 그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그렇게 원래 실제로 그 가입자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지점들이 다른가요? 어떤 있어요? 조금 더 네, 그때는 이제 실제로 지금 공급자가 한 8명, 그리고 정부에서 8명, 시민이가 8명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지, 그리고 그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가입자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독일은 공급자와 가입자 요인에 못 들어옵니다. 가입자들끼리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보험자가 그걸 정리해서 공급자를 따로 만나서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입자 테이블과 그 테이블에서 나온 결론을 갖고 공급자를 만나는 테이블이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 구조가 훨씬 유리한 게 공급자랑 가입자랑 같은 자리에 놓고 여기 행정국가에 들어와 있고 복지부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재부, 복지부 이런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의제 자체를 예를 들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가입자들 중심으로 이걸 판단을 못해요. 여기엔 이미 공급자들이 의료비 얼마 더 필요하고 이제 인건비 등등 올라가야 될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외에 사실 이제 여러 요소가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여러 요소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장성 강화 관련해서도 가입자들이 생각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하고 공급자들이 생각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이 달라요. 근데 이게 다른 상황에서 여기 행정부가 그러면 행정부도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제가 볼 때. 여기 들어와서 그러면 행정부가 가입자 편을 드냐? 안 들어요. 중립적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가입자 편을 드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아예 모든 논의 자체를 어떤 의사결정하는 핵심적 논의 자체는 가입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입자를 누가 결정하느냐? 복지부가 결정합니다. 공단이 결정하는 거다. 그럼 복지부가 누가 결정할까요? 정권별로 사실은 시민사회단체에 던져주는 단체가 달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좀 덜 정치적으로 사실은 아픈 건 굉장히 아픈 걸 어떻게 케어하느냐의 문제는 정치적이지만 아픔 자체는 정치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가이드님성이 좀 약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기술적으로 좀 가입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국가가 다 끼고 하려다 보니까 자기 손으로 끼고 돈은 자기 돈 안 써요. 가입자는 돈을 갖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주고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 구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오고 있는 게 좀 심각하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 지금 눈빛이 오고 갔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물으신 거니까 싶기도 한데 공공의료 강화 방안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공공의료 강화 방안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공공병원 확충이 우리나라 공공의료 실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역에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지역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성남시 의료원 만들면서 그게 막 붐 일어나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대전에서 또 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부천에서 또 그런 걸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구도 제2대구의료원, 인천도 제2인천의료원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또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또 보건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공공의원도 이제 이야기가 그런 주장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에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목소리가 좀 늘어나면 좋겠다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기재부에서 이걸 예타를 탈락을 시켜버려요. 지금 여기 또 와 계시지만 울산에서도 우리 의료소 교수님 열심히 하셨는데 거기도 예타가 떨어졌죠. 광주도 떨어졌죠. 지금 서울로 지금 원래 서초구에도 하나 해결했는데 그것도 아예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돼버렸죠.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타를 좀 면제를 시키는지 아니면 기준을 완전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다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또 그 중요한 게 이거를 위한 별도 기금을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 고민을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지역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지금 장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이번 정치적인 어떤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적극 주장이 되면서 정치권을 압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예타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예비타당성 공공의료원 이제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이제 거치게 되어 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타 조사 지표 자체에 어떤 문제 흔결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고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제 공공병원은 완전 공익성을 위해서 이제 있어줘야 하는 곳이니까
예탈을 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오가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거기서 제가 들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이제 예비 타당성이라는 것을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놓고 이제 뭐 검토를 하는데 그 중에 되게 큰 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살리고 죽이는 그 문제를 이제 가르는 그 기준이 결국에는 생산 가능 인구냐 아니냐 이게 되게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청장년층과 그 중고년층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한 사람의 생산 가능성을 놓고 이제 그것을 비용으로 이제 환산하는데 생산 가능성이 뭐 20, 30대가 뭐 몇십억이면 60대 이상이 되면 몇 천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냐 아니냐, 얼마나 생산을 더 할 수 있냐, 자녀 수명이 얼마나 있고 그래서 그만큼 얼마나 더 경제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잔인하다. 이게 그 사람 살리는 의료를 하자는 데에서도 이렇게 사람에게 그 가치를 값으로 정말 매겨서까지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근데 실제로 이런 조사를 진행하고 집행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건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건가? 그 사람들을 안마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하는 토론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이 책의 내용과 그 이후의 이제 내용들을 같이 계속 보시면서 조금 더 우리 목소리를 내자라는 얘기들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질문하신 분도 약간 의구심을 표하신 것 같은데 물음표가 붙어있어요. 공공의료가 제대로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도 물으셨어요. 우리가 사실 공공병원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있는 건 맞아? 이런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공공의료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근데 실제로는 되게 커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공공병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데, 대표적으로 일산은 이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라는 그 병원이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건강공단 일산병원은 생각보다 비급여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이나 병원들도 비급여를 많이 못합니다. 그 둘 사이의 가격 갭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영리병원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약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영리병원은 이제 만약에 한국은 이제 도입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저희 막으려고 했고, 그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영리병원 있는 지역의 주변의 인건비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요. 공공병원이라는 거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서울의료원이 이제 뭐 진짜 어처구니없이도 서울에서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이제 신내동에 땅이 싸서 그쪽에다 한 것 같아요. 중남부 끝머리에다 해놨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구리시 경계예요. 그래서 실제 그쪽에 이제 좀 가난한 분들도 많이 살지만 실제로 서울의료원이 있음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전문병원이나 이런 데서 대표적으로 뭐 인공관절 치안술이라든가 이런 것의 가격을 높일 수가 없어요. 서울의료원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실제로 아까 다른 쪽에서 이야기한 대로 민간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기를 거부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공공병원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그런 마음고릴 일이 별로 없이 입원이 된 거죠. 대표적으로 성남시 의료원이 코로나 시기에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타격을 받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돈을 쓰기만 하고 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했으니까. 근데 코로나 환자를 엄청나게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성남시는 사실 그 성남시 의료원 덕에 그 성남시에 있는 코로나 환자들을 다른 데로 많이 안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전이나 이런 곳은 그 의료원 말고 의료원도 없고 충남대병원 하나 공공병원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환자를 막 송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지금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보다
것보다도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게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의료기관은 사실은 이제 국립도서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시민들이 사실은 편하게 자신의 어떤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자기들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하신 교육하고. 그러니까 뭐 많아지면 좋죠. 뭐 많아지는 건 저는 너무 좋지만 최소한도 그래도 지자체, 이제 기초지자체나 이런 데 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가 하나도 없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 그렇게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스탠다드를 저희는 만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이것처럼.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뭐 병상수 뭐 10%, 기관수 5% 이런 나라는 아니고 27% 정도는 공공의료기관이 있고 그 공공의료기관이 이제 이 지역의 일본의 이제 그 기초 번역지자체 도덕위원이나 그 아래로 다 이렇게 잘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소한도의 시스템이 저는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앞으로 한국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우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10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근무하면서 가장 느끼는 거는 이게 굉장한 정치 영역이구나. 건강 이 정책이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어도 결국 정치 영역에 들어가면은 근거 기반의 정책이 타락하더라도 어떠한 특정 집단의 굉장한 신념 때문에 좌절되거나 아니면 특정 정권의 어떤 그 이념 때문에 뭐 흥할 때 흥하지만 뭐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어떤 과학적 근거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과학적 근거와 정치적인 영역의 어떤 조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또 우리나라가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와 정치적인 어떤 싸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효과적인 전략 이런 것들 혹시 좀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맞는 말 같아요. 건강 정책이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 예전에 의학이 과학적으로 발전되지 않았었을 때 의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뭐 제사장이라거나 또는 뭐 미신적인 그런 걸 하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하고 자꾸 발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정치가 말도 안 되게 막 이거를 쥐락펴락 하는 이런 현실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미국의 보건정책사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딱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연방정부가 미국 전역에 연방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건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학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좋았다. 어떤 이 건강 보장이라거나 이런 건강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좀 극단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는 그 에릭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환경과 관련해서 그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했던 그 시민활동가 이야기들 물론 지금 그분은 약간 안 좋게 됐더라고요. 강북장을 간다는 것도 다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시민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자꾸 목소리를 가지고 감시에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과학적으로 그래도 하고 들어보자. 그리고 시민들이 더 많이 발언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잠깐 잡았습니다. 그 질문 자체에서 평소에 그 공단 직원이셔서 무슨 어디에 이렇게 찌르고 계신지가 너무 느껴졌고요. 많이 힘드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최근에 이제 뭐 정치적 문제도 그렇고 전문가주의에 되게 빠져 있는 부분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작년에 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시민들 결정하는 과정을 한번 거쳤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시민들에게 정보를 다 전문가들이 딱 다 제공해요. 균형적으로 제한된 똑같은 조건에서 그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정치권이 합의를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 딱 느낀 게 뭐냐면 건보도 이미 전문가주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심평원도 그렇고 건보 안에 건조위원회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입자에게 되고 가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국회도 지금 상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철저히 가입자들이 결정하는 구조로 필요한 정보를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방식,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거는 답이 없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는 계속 보지만 시민들이 가장 똑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전문가나 정치력을 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한 번도 제대로 중앙에 세워보지 못했던 가입자들의 힘을 좀 세우는 쪽으로 모종의 방법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뭐 정치인들도 저렇게 실수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한번 그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사실은 이제 제도가 더 힘을 받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너무 저희 기성 정치의 틀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리 정치도 있고 대중 정치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그 셀프 프레타는 사실 저희 국민이 막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는 해야 될 영역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은 뭐 시민사회단체에 있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선거 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공의료를 확충했다는 후보를 찍는다든가 아니면 뭐 건강보험 분양성을 폐지하겠다는 후보를 찍지 않는다든가. 근데 뭐 저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양당 구조 속에서 이상한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기성 정치판만 바라보면서 이게 정치적 싸움에서 어느 쪽에 어떤 정책이나 제안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대단히 빡빡하죠. 답이 없어요. 어차피 양쪽 다 어느 정도의 그 기성사회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 포섭이 돼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그 사회적인 운동이나 대중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저는 한계를 쉽게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뭐 이재명 그 지금 대표께서 옛날에 성남시장일 때 본인이 그거를 결정해가지고 성남시 의료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도 그 성남시 의료원 권리운동본부 그 투쟁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신 분인데 그런 압력들을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간 거고 지금 그건 이게 결과인 거고 그 앞에는 운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강운동, 공강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운동을 크게 대규모로 한다고 하면 전국민 건강보험도 그래서 한 거거든요. 노태우 정부가 사실 노태우 집권 할 때 거부했었어요. 근데 대중적인 엄청난 운동으로 사실은 지역가요들 특히나 국민들이 그 당시에 보험증 태우고 막 하면서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100% 다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니까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민 건강보험이
그래서 저희의 앞으로의 어쨌든 전망은 정치적인 전망은 거리와 대중 정치에 많이 나와 있다는 점을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아쉬운 분이 네. 안 여쭤봤으면 어떨까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사회 정복이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이 뭐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행정과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의료기관 등의 연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역 그런 가장 가깝게 좀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의료 체계라든지 공공의료 체계와 그다음에 돌봄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좀 구현한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통합적인 네. 그 통합돌봄하면서 그 시범 사업을 3차까지 했어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가 안 돼서 사실은 의료가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지 못하는 결론이 지금까지 나왔고 지금 또 이제 진행 중인데 저희가 법적으로 내년도부터 사실은 통합돌봄법 본격 시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각종 실제로 이제 복지부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되게 막 그럴싸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1차 의료하고 이제 각종 돌봄 연계가 실제로는 수가 문제 등으로 해서 딱 벽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돌봄도 사실 간병부터 장기요양까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간병 다 아시겠지만 사적 비용 들죠. 장기요양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재가로 했을 때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있으신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탈신을 하는데 이제 경제적 합리성과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인 케어 문제를 또 시설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 내부 상황을 보면 큰 시설이 작은 시설보다 조금 더 좋게 운영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게 왜 그렇게 됐냐고 하는 문제의 근본은 여기도 역시 공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 풀었거든요, 민간한테. 그러니까 이윤 추구 방식으로 가다 보니 작은 이용자들이 작은 곳에서는 이윤 뽑기가 뭐 제한적이니까 좋은 서비스 못 주는 거고요.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가 경제가 되니까 결국은 장기요양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딱 하면서 최근 전략이 뭐냐면 대화시키는 거예요. 장애 있는 시민들이 갖고 가는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 아까 그 예타도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노인들에 대한 대접을 지금 국가가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복지부는 계속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통합도 이제 아름다운 말을 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막 이상적으로 제대로 잘 작동되는 데는 없지만 이제 곳곳에 보면 보건소가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농촌 규모의 규모의 그런 역할을 해주는 보건소는 작동합니다. 그러면 그런 보건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을 해서 이게 작동되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일만 늘리게 하니까 보건소들이 발을 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이 가게끔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자꾸 정부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탁상에 앉은 그림 그리기를 하고 여기 맞춰봐 이렇게가 되니까 안 맞거든요. 그게 그런 포인트가 있고 어쨌든 법 내년부터 가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현장에서는 여러 분주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저희 시작할 때 사실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은데 아직 괜찮아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되시나 봐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마음 들고
이채원딸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으면서 이거 아무런 것만 있고 또 최근의 국면에서는 이제 의사분들의 이런 집단적인 형태를 보면서는 이게 뭐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갖고 있는 분이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다르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멈출 수도 있고 그렇겠구나. 오늘도 되게 많은 그 해결해 가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짚다 보니까 우울해졌어요. 그러면서 막 제 수술할 때도 생각나고 너무 모시고 병원 갈 때도 막 생각나고 보험 있나요? 그다음 이건 비급여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 왠지 불효자 되는 거 같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들으면서 저는 몇 가지 오늘 짚어주신 얘기 들으면서 제가 오늘 질문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너무 꿀꿀하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이게 지금 제시해 준 건 되게 시스템 그리고 우리 정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런 역사를 바꿔가는 거는 투쟁인데 주체들의 투쟁에 힘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도 그걸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되게 빛과 소금과 같은 얘기로 들어가지고 제가 이 디테일한 이 정치와 정책들이 결정되는 요 정세적인 상황에서 몇 가지를 키워드가 저는 오늘 딱 들어왔거든요. 이걸 제가 잘 한 건지 요걸 보고 정세들 뭐 이렇게 의제들이 형성될 때 댓글도 달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되나? 그래서 공동병원 확충, 혼합 진료 반대. 그 다음에 여기 좀 길어가지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혁신. 여기에 공급자 들어오지 마. 정부 좀 줄여라. 개입 줄여라. 이런 것들이 의제로 올라오면 좋겠다. 또는 그런 거 올려라. 후보자들. 괜히 뭐 의대 정원이 어쩌고 이거 말고 그쪽으로 하면 다시 트라우마 올라오니까 저기 세 가지 키워드가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불신도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큰 의제들이 저는 되게 꽂혔어요. 지금 이 정세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의 정세적인 국면들을 뭘로 돌파할까 할 때 우리 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공공병원 합축 이런 걸 했는데 몇 가지 키워드를 저렇게 세 가지 정도가 들어왔는데 좀 더 이렇게 강조해 주실 것이 있다면 다 내용 몰라도 그리고 딱 키워드 알고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오늘 출판점에 다녀와서 젠체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좋은 그 검색창에다가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행동본부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에 뭘 올린 게 없는데라는 생각이 지금 들지만 거기 가시면 뉴스레터 구독하기가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구독하기를 눌러서 본인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공공의료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모아서 이렇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읽어주시고 저희가 다른 곳에서 또 뭐 활동을 할 때 같이 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홍보의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이제 세 분 각자 한마디씩 이제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저희 이제 그 책 오늘 다 받으신 것 같아서 사인 받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마치기 전에 이 동아시아 우리 교사님 팀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 선생님이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 과정에 이 동아시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저랑 굉장히 잘하시고 이게 아무튼 아까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큰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퇴근 후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아까 모두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고독한 투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인기 없는 걸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제가 그렇더라고요. 왜 인기가 없나 이런 생각을 아까 잠깐 들었는데 근데 별로 이렇게 쓸쓸하고 고독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기는 좀 없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삶에 대한 고민들을 퇴근 시간 이후에 이런 자리에 또 와서 함께 해주실 만큼의 애정이 있으신 분들로 또 이게 우리의 유토피아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견 확인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뭔가 도모할 수 있겠구나. 그런 힘을 세상이 계속 이렇게 힘을 빼는 일이 생기더라도 어디선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그런 기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두 분 연구자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생업이 연구하는 일이 아니고 한자 유료하고 지기가 요즘에 작년에 좀 진급해서 부원장인데 뭐 일을 해야 됩니다. 한자를 중요하고 말씀해주는 거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이야기는 저는 그래도 이제 고소득자니까 좀 사치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으나 퇴근 이후에도 이 사회 운동의 문은 크게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너무 요즘에 암울하시다고 하니까 사회 운동의 것들은 이제 퇴근 이후에 또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기 편집자님, 저희 원래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책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저희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다른 의료 얘기하는 독톡을 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책을 다 같이 이렇게 들고 저자분들 다 나오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얼굴 나오는 게 싫으시면 책을 얼굴 가리시면 되고요. 얼굴 나오는 게 괜찮다 하시면 같이 이렇게